심리학 하시는 분들이라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빨라진다거나 목소리가 너무 커진다거나 너무 작아진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손짓이나 눈빛으로 신호를 해주시면 제가 얼른 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질문 Q&A 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제 첫 번째 화면에 이제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저희 유학생활 힘드시죠? 이제 유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영어 실력도 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How are you의 대답이 I'm fine, thank you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하고 외국인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F1, F2, H1B 이런 암호 같은 언어들이에요. 이제 만약 여러분이 F1이라는 말을 미국인 친구들한테 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미국인 친구들은 포뮬러 1, 그 자동차 경주 대회를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뭐 F2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마 그 친구들은 뉴욕에 있는 굉장히 펜션 바 이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에어리언이라는 단어도 아세요 혹시? 저희들은 미국에서 에어리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는 그런 스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외국인들은 에어리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리언이라는 단어로 이민법이 실제로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지는데요.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걸로는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단지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는 거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게 목표시라면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목표시라면 이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다른 분들이랑 경쟁할 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세미나 구성은 우선은 F1에서 시작을 해서 졸업 후에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인 H1B하고 H1B가 안 됐을 때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E2라는 비자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받는 그 절차를 쭉 저희가 밟아가면서 할 건데 우선 학생 F1일 때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F1 부분은 학교의 DSO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서비스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 그걸로 낭비를 하게 되면 사실 죄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제 이 H1B랑 E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IW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F1 스테러스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F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잡을 뺏는 건 미국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들을 주죠. 온캠퍼스에서 일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CPT나 OPT라는 특별한 워크 어토라이제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CPT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점은 전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만 CPT하고 OPT는 엄격히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 취업 허가입니다. CP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공이 졸업하기 전에 학기 중에 받을 수 있는 취업 허가고요. 요거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큰 디스크레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본인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입학하자마자 그 학생들한테 CPT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학교는 1년 이상, 어떤 학교는 2년 이상 공부를 한 후에 CP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 CPT는 학교에 있는 DSO들이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I-20에 업데이트만 되지 이민국은 몰라요. 이민국이 그 절차에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CPT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CPT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정한 1년, 2년 후만 충족하면 웬만하면 언페이드, 페이드 다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OPT는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OPT 이제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허가인데 사실 졸업하기 전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도 만약에 OPT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고 기간은 12개월,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고요. Per Academic Lev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사 때 한 번 쓰고 석사 졸업하고 또 쓰고 박사 졸업하고 또 쓰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DSO가 추천을 하고 그래서 I-20 업데이트가 되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민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EAD 카드라고 하는 작은 아주 예쁜 카드를 받게 돼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OPT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건데요. OPT하고 CPT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심리학과가 스템에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스템을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OPT 1년을 쓰고 만약에 전공 분야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에 관련된 전공이라면 그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서 2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 관련된 모든 전공들 보면 사회과학이고 많은 전공들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전공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공이 스템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하려면 우선 본인 I-20에 있는 메이저 코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메이저 코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에 해당이 된다면 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파워포인트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전공의 이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 학과는 스템에 적용을 받는데 이 코드는 학교에서 전공명 상관없어요. 스쿨 이름도 상관없어요. 커리큘럼만 가지고 짭니다. 그 커리큘럼이 어떤 리퀘어먼트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전공 코드가 정해지는 거고 이 전공 코드가 들어간다면 2년 스템 익스텐션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점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학부 전공들은 요 사이콜로지 제너럴 코드를 사용을 해요. 요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사 심리학과 전공자들은 스템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석사 이상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템 익스텐션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학교에 관련된 F1 스테어스에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H1B 설명에 들어갈게요. 근데 가끔 이제 H1B는 이민국의 피스컬 이어가 10월 1일에 시작을 하고요. 10월 1일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민 변호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3월이에요. 그래서 3월은 애기 얼굴도 잘 못 보고요. 이제 왜냐면 H1B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일 접수를 딱 하고 나면 4월부터 저쪽 세미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뉴욕 나와서 놀고 이제 이런 시즌이 되는 거거든요. H1B는 다른 비移民 비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H1B만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4월 1일 접수가 시작이 되면 모든 청원서들이 USPS하고 UPS하고 페덱스들이 다 같이 몰려가서 페덱스가 3월 되면 저희한테 이메일 엄청 보내요. H1B 자기 통해서 보내달라고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려 들어가서 이민국을 난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추첨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H1B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H1B는 비移民 취업 비자인데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에 대해서 제공하는 비移民취업 비자입니다.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을 저희는 전문직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전문직이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나 그런 분들을 위한 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민법상의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조로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H1B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직업들이에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하게 되는데 85,000개 숫자 중에 2만 개는 석사한테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 숫자 적용이 안 되는 기관들도 있어요. 뭐 non-profit 단체라든지 정부 기관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워낙 숫자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H1B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추첨하지 않았어요. 10월 1일까지 막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9월 달에도 접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숫자가 워낙에 늘어나면서 이 H1B가 추첨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 H1B가 추첨이 돼서 승인이 되면 처음에 3년의 기간을 허용을 받고요. 연장은 한 번만 돼서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한 4년 차, 5년 차에 신청을 하게 돼요. 왜냐면 6년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연장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를 허용을 하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6년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H1B의 배우자나 자녀는 H4 비자를 받게 되고 H4 비자는 본인이 따로 워크 오토라이제이션 받지 않는 이상 취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H1B들 배우자 같은 경우에 지금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트랙은 졸업을 하고 OPT를 5월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1일에 피티션 파일을 하면 추첨해서 되는 순간 본인의 OPT가 자동으로 10월 1일까지 연장이 돼요. 10월 1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0월 1일날 H1B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H1B 결과가 보통 6월에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결과를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H1B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H1B를 스폰서를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H1B 스폰서 조건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 고용 주면 돼요. 미국에 있는 회사. 직원 수도 상관없고요. 수입이 얼마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가 내 프로핏을 남기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정식 회사라면 누구든 H1B를 스폰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H1B를 받기 이렇게 힘드냐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뭔가 모르는 새로운 걸 시작하면 두렵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H1B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직원이 H1B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비移비자고 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싫은 거예요. 우선 인사 담당자 이거 핸들하기가 싫어.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 못 해준다, 해본 적이 없다, 해준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OPT로 잘 일하려고 성실한 직원이지만 회사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H1B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3월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케이스들 중에 처음 시작하는 케이스들은 인사 담당자하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해주고 별거 아니다, 괜찮다. 왜냐면 법적인 표현들이 다 되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다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H1B에 대해서도 다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꺼리는 이유는 파일링비 때문이에요. 파일링비는 무조건 고용주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 고용주가 지불해야 되는 파일링비가 다른 비자들은 460불 정도예요. 근데 H1B는 460불 플러스 직원 수에 따라서 750불이나 1,500불 플러스 프로드 프리벤션비라고 해서 500불 또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비용에다가 플러스 변호사 비용까지 왜?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이 H1B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이 비용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규모가 작으면 이 비용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세 번째는 프리베일링 웨이지예요.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노동국에서 정하는데,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하나의 잡 타이틀로 그 집코드나 그 지역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연봉의 평균값이에요. 조직의 그 회사의 사이즈 고려하지 않아요. 그 직원의 경력도 뭐 레벨 1, 2, 3, 4 4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 NYU에 속해 있다 했을 때 연봉이랑 그 동네에 작은 클리닉, non-profit에 있을 때 그 연봉은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평균을 내요. 그리고서 non-profit한테 요 평균만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profit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지불해? 이래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민국은 절대 이걸 포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걸 포기를 하게 되면 저임금의 고학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자금 뺏어가고 그 사람들한테 저임금으로 일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빌링 웨이지가 세 번째 장벽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장벽은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H1B로 일한 직원이 회사에서 갑자기 잘렸을 때 이 직원이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으로 돌아갈 비행기표가 없어서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할까봐 H1B를 고용하는 고용주한테 만약에 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필요해서 레이오프하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지불해라라고 나와요. 이제 그런 문장들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라이abili티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근데 H1B를 알고 H1B에 유리하게 잡을 구할 때 H1B를 알고 H1B에 적합한 고용주를 찾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돼요. 만약 첫 번째 H1B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라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나중에 다 설명해드려요. 변사들이 다 설명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H1B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심리학 전공자로서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 코드가 I20에 있었던 사람들이 H1B를 받았을 때 흔히 갖는 잡 타이틀이에요. 이건 실제로 승인된 케이스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잡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 경우에 H1B 스폰서, 그러니까 스페셜티 오큐페이션 그 허들을 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잡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H1B 이미 스폰서를 해본 기관이라면 H1B에 대해서 스폰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여유가 있겠죠. 그런 기관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대표 나누는데, 리서치 기관들 H1B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심지어 이 기관들 중에 일부는 캡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들어가면 H1B 스폰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기관들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컴패러티브하고 학력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석사 이상의 학력이라면 프라이빗 섹터도 시도해보실만 해요. 예를 들면 포지티브 비헤이비얼 서포트라는 곳은 H1B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기관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원대라든지 그 회사 이름들이 있어요. H1B 스폰서를 여태까지 했던 회사들 리스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아니면 학교 디스트릭트도 생각보다 많은 H1B를 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또 많이 하는 디스트릭트라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런 식의 H1B를 알고 H1B 서포트하는 기관 중에 잡 포스팅이 나왔을 때 좋은 잡 타이틀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심리학과 전공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고객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굉장히 꼼꼼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학사는 심리학을 한국에서 하시고 석사를 미국에 와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티처스 컬리지에서 하셨어요.
조 과정을 마무리를 하니까 서티피켓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서티피켓을 가지고 저 과정 중에 있을 때 CPT로 우선 포지티브 비헤이비어 어프로치 저기에서 일을 하셨고요. OPT를 받고 또 저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H1B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비헤이비어 애널리스트로 H1B 시작을 하셨어요. 3년을 받으니까 저는 한 3년쯤 되면 이제 연락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년차 됐을 때 연락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오퍼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저길 학교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학교 쪽은 경력이 없는 사람 잘 투입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로 우선 갔다가 거기서 경력을 채운 다음에 H1B 트랜스퍼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셨고요. 이게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퀘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서티피켓을 받고서 일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용주 자체도 H1B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히려 서류가 다 이미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할 때도 저 학교에서도 H1B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공적인 케이스만 있느냐, 석사 이상만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 혹시 여기 학사도 계신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이제 학사로 심리학과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졸업 후에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 인사부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경영학을 하고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맡은 역할은 이제 이 미국 지사에서 미국 직원들이 한국 직원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오가니제이셔널 컬처 이쪽으로 이제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그 지사라는 게요,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직원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미국 회사라고 믿어요. 근데 제일 위에 계시는 분들, 주재원들은 한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겪었던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이제 뭐 세일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상사 그 주재원분이 What are you doing now? 이런 소리를 질러요. 이제 이분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뭐 하는 짓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미국 직원은 나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지나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이제 미국 직원이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애들을 학교에 데려와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인사부 직원이 필요해요. 이제 그분이 그거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오바마 때는 이 오가니제이션 컬처 앤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승인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H1B 학사인데도 추천이 됐죠.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RFE가 나왔는데 너무 끔찍하게 RFE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런 이벤트 코디네이트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RFE가 굉장히 끔찍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걸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이분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게 E2였어요. 그래서 E2 매니저를 해서 비자를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E2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E2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자 그리고 E2 직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앞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E2 직원인 경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심리학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제가 경험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본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원래 E2 투자자 비자는 그런 분들을 위한 비자예요. 그러니까 E2 투자자 비자는 미국이랑 트윈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국적의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비자예요. 전공이랑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국적인 사람들만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되지만 중국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 비용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투가 어느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치과 의사가 오픈하려고 하면요. 그 치과 의자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을 파서 파이프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치과 의사가 치과를 개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랑 책상이랑 애기들한테 줄 사탕을 사고 침대 정도 준비해야 되는 소아과 의사가 개업해야 되는 때 필요한 비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심리학 상담만 한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 오피스 하나 있는 거 하고 음악 치료를 한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사드리는 거는 이게 투자 비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대신 이민법에 마지널 비즈니스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그 사람 하나만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해라. 그 숫자는 나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신청을 할 때는 보통 첫 번째부터 어떻게 그렇게 막 크게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을 봐요. 이 사람의 비즈니스 플랜이 얼마나 촘촘하고 잘 돼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2년 후에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인베스터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본인의 상담소 하시는 거 그런 것도 되고 또 가끔 보면 배우자랑 팀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팀플레이냐? E2 비자를 받게 되면 E2 배우자는 영주권이랑 별 차이가 없는 취업 비자를 받게 돼요. 어디든 취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꽃꽂이를 하거나 빵집을 하거나 뭐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E2 비즈니스를 하고 배우자한테 EAD 카드를 주고 심리학과의 배우자는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팀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팀플레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E2 인플로이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들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투자 회사들이 거의 90%예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투자를 받아서 한국에 지분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는 한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전공이랑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어요. 매니저급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리학 전공하고 E2 회사에 리셉션으로 들어간다 이건 안 되지만 왜 관리자급이 아니잖아요. 심리학 전공을 하고 거기에 한 명, 두 명 슈퍼바이즈하는 스태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E2 인플로이 비자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E2 인플로이 비자도 역시 배우자는 EAD 카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E2가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E2는 2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하고 연장이 제한이 없어요. 아까 H역이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E2는 연장이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론적으로 평생 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2년마다 내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이 미국에 증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2를 받으신 분들도 결국은 영주권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E2 예를 우선은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인데 F1 학생이었어요. 이제 배첼러로 이제 심리학을 하고 그다음 마스터로 프렛을 가신 분이셨어요. 저는 저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프렛에 이제 아트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심리학이랑 미술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트 테라피를 접만 하면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그걸 접목시켜서 아이들한테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센터를 사업체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사업체를 세우시고 E2 인베스터를 하고 스파우즈한테 E2 EAD 카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익스텐션 하면서 그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취업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심리학이나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이제 상담소를 연다라고 하면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죠. 상담소도 E2 투자자 비자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영주권으로 넘어갈 건데,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머리를 한번 식힐게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이민법 수업을 듣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 이민법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충격받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스팅은 이민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스팅 노래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국 액터, 게이 액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내가 드러그 친사에서 10번 딴다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후렴구가 이거예요.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그러니까 비자를 갖고 들었다는 거죠. 비자를 갖고 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고 나의 국적은 영국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한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도 필요했던 그 영주권. 그 영주권은 받은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받기 전까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간절한 거거든요. 저도 H1B부터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다 절차를 밟았지만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영주권은 미국에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물론 가족 영주권도 있죠.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 받는 거 다 알아요. 그거는 저희는 관심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만 오늘 다룰 건데요. 취업 영주권은 총 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5가지 카테고리 중에 제일 밑에는 취업 영주권, 투자 영주권, 투자이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4번째는 종교이민이고요. 나머지 3개는 취업이민이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미국에서 선호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1순위는 그 분야에서 에이미상 받은 사람, 아니면은 뭐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이 된 사람. 요거는 사실 트럼프 와이프가 요거예요. 지금 그게 맞냐 아니냐 논쟁이 많이 있지만 거의 뭐 돈 줬다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지만 1순위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테뉴어 트랙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 테뉴어 트랙까지 받았으면 영주권 걱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가 궁금해서 오신 건 아니실 거예요. 고용주도 없고 내가 박사 과정이 있고 혹은 포덕 과정이 있지만 영주권을 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NIW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줄여서 NIW라고 이제 부르고요. 셀프 페티션이 가능해요. 즉 고용주가 없어도 내가 잘라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취업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퍼도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학생도 상관없어요. 이 NIW 같은 경우에는 대신 내가 지금 이민국에서 나열한 저 7가지를 7가지 중에 최소 3가지를 충족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박사과정까지 박사를 지금 밟고 계시거나 박사 한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오시면은요. 그 카테고리에선 3개 충족시키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그건 돼요. 문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 부분이 증명이 되느냐예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미국을 평화롭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미국 국익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걸 원하는 거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내 연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지식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NIW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연구 분야로 NIW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구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연구들이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한국에 연줄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도시의 뉴욕과 같이 대도시에서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어떻게 학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하겠다 라고 해서 한국이랑 뉴욕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 부분을 한국에 있는 서류 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뉴욕도 워낙에 자료가 많으니까 학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국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연구했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는 연구 분야는 이런 분야들이에요. NIW. 예를 들어서 어린이 10대. 미국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오티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68명의 어린이들 중에 적어도 1명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 오티즘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아니 발견 방법이나 아니면 이 행동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한다면 너무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랑. 왜냐하면은 미국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회활동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유리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식으로 불륜이나 ADHD도 해당이 되고요. 베이비 부머들. 요 사람들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전체 인구의 20%나 돼요.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것도 NIW랑 연결하기 되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중년을 넘어서 장년, 노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거라면 그거를 NIW 연결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베테랑들. 저는 미국 와서 놀란 게 미국처럼 군인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요번에 트럼프가 자살을 하는 미국 군인들 중에 5명 중에 3명은 에이전시에서 제공하는 한라인에 연락도 안 하고 자살을 하더라. 한라인이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리치아웃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냐 거기에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면 베테랑에 관련된 베테랑이 특히 자살이나 뭐 심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NIW는 승인율이 확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흔한 정신질환이나 장애들, 디프레션, 이링 오더 이런 것들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연구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게 NIW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물론 이것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NIW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본인의 연구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연구 분야가 미국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어트랙티브하냐 한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미국이 봤을 때 그 분야를 잘 잡아서 연구 논문이 나오고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연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도 지원하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연구 분야로 NIW를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연구 분야는 좀 약하지만 나는 행동하는 지식이다 라고 해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정신건강협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 번 안 돼요. 한 번 하는 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어를 할 수가 있고 한국 어린이들 중에 특히 오티즘이 있는 어린이들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계속 리더급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신문에도 나오겠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인터뷰, 요걸로도 NRW가 가능해요. 나는 요 한국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런 활동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NRW는 두 가지 트랙이 있다. 연구 분야로 가는 거, 아니면 사회활동으로 가는 거. 그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 분야를 본인이 설정을 할 때 본인의 연구 분야가 어디든 미국이 어트랙티브한 거를 정해라. 그 어트랙티브하다는 건 미국을 이끌어나갈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주는 거, 미국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 소수인종, 여자,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치를 주는 것들, 군인들 이런 것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흔하게 나와 있는 거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시키면 좋다라는 거고요. 사회활동 경우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거를 초점 맞추시면 돼요. 이게 이제 NRW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이 고객님은 한국에서 석사까지 다 하셨어요. 임상심리 쪽이셨고요. 심리학 중에서 이제 슬립에 대한 걸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슬립이 이제 수면 뭐 어떻게 해야지 수면을 잘하고 뭐 수면이 어떤 생활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석사까지 쭉 하시다가 박사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박사에서 뭘 연구했냐면 수면이 알츠하이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알츠하이머 베이비 부모들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거를 슬립으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비율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논문을 발표를 하고 졸업을 하기 전에 NRW가 필요하다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인턴십이 졸업하기 전에 필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 관련된 에이전시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으신데 영주권자랑 시민권자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박사를 마치고 나면 미국에 남아야 되는데 포덕을 해야 되는데 포덕을 할 펀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자기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손에 잡아야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NRW를 제출했고요.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인턴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본인의 연구 분야가 지금 굉장히 다 다른 연구 분야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연구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엮는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NRW를 취업하기 전에, 포닥하기 전에 그냥 박사 과정 중에 NRW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